경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도 내려간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돈이 흔해지면 빌려주는 대가, 즉 이자가 낮아지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랐습니다. 내려가야 정상인데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한두 번이면 그냥 시장 변동으로 넘길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금리 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시장이 중앙은행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이 역설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돈을 푸는데 왜 금리가 오르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부터 확인할게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금리도 따라 내려갑니다. 특히 국채금리가 그래요.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불리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 국채의 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세요. 2%대 중반이었던 게 3%대 중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냐고요? 0.8%포인트에서 0.9%포인트 정도예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융시장에서 이 정도 변동은 엄청난 겁니다. 수십조 원이 오고 가는 채권 시장에서 0.8%포인트면 천문학적인 손실과 이익이 갈리거든요. 문제는 이게 정책 방향과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려고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거꾸로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이 중앙은행의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금리 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쉽게 말해서 불안 비용이 금리에 얹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짚어볼게요. 영어로 QE라고 하죠.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사들입니다. 국채 같은 걸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또 코로나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를 안 한다고 해요. 대신 뭘 쓰냐면 RP 매입이라는 걸 씁니다. RP가 뭐냐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삽니다. 돈이 시장에 풀리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7일 후 아니면 14일 후에 다시 되팔아야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양적 완화처럼 영구적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문제는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다시 RP를 연다는 겁니다. 7일 만기가 되면 또 7일짜리를 열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영구적으로 돈이 풀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겉으로는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돈을 푸는 거죠. 한때 비상 상황이 있었어요.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중앙은행이 나섰습니다. 무제한으로 RP 매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시장에 돈이 부족하면 무한대로 공급하겠다는 거였죠. 덕분에 시장은 진정됐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나아지니까 비상조치 종료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들 이제 정상화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RP 매입 규모가 오히려 늘었어요. 종료했다고 해놓고 더 많이 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구조를 보면 이해가 돼요. RP는 만기가 있잖아요. 7일이든 14일이든요. 만기가 되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해요. 그런데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금액으로 다시 빌려줍니다. 100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110을 다시 빌려주는 식이에요. 그러면 잔액이 계속 불어나겠죠? 이게 반복되면서 RP 잔액 자체가 누적적으로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식 발표로는 종료했다고 했지만 실제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조용히 뒤에서 더 많은 돈을 풀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로 한번 볼게요.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서 추정치예요. 1분기에는 RP 잔액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커졌고요. 증가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광의통화라는 게 있어요. ME라고 불러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이 ME가 같은 시기에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는 설명도 있어요. 기술적인 변경 때문에 숫자가 커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체감상으로도 돈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에요. 금리를 인하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의 통화 팽창이 일어났거든요. 어디서 돈이 왔을까요? RP 확대가 유력한 후보예요. 중앙은행이 RP를 통해 조용히, 그렇지만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문제는 RP의 한계예요. 단기로 운용되다 보니까 매번 연장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다른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RP의 단점이 뭐냐면요. 계속 돌려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7일 만기면 7일마다, 14일이면 14일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등장한 게 국채 단순 매입이에요. 이건 뭐가 다르냐면 환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1조 5천억 원어치 국채를 단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시장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죠. 이게 양적 완화 아니야? 아니야. 양적 완화랑은 다르지. 이름은 단순 매입이라고 붙였어요. 그렇지만 본질을 보면 양적 완화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나온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돈의 성격이에요. 단순 매입으로 풀리는 돈은 본원 통화예요. 영어로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 해요. 고성능 돈이라는 뜻이에요. 왜 고성능이냐고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돈이 은행 시스템을 통해 몇 배로 불어나거든요.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1원을 풀면 실제로 시중에는 얼마가 돌아다닐까요? 1원이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을 거치면서 신용이 확대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중앙은행이 은행에 100원을 줬어요. 은행이 이 돈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예금해요. 그 은행도 또 대출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돈이 돌면서 점점 불어나요. 이게 통화승수예요. 한국의 통화승수가 대략 14 정도로 추정돼요.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죠. RP 잔액 추정치에 단순 매입 규모를 더하고 여기에 14를 곱하면요. 체감상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RP는 단기라서 승수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RP가 계속 연장되면 어떨까요? 사실상 영구 공급과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더 큰 숫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조용히, 그렇지만 대규모로 유동성 공급이 진행 중이다. 이게 지금 시장이 보는 그림입니다. 유동성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좀비 효과예요. 영어로는 에버그린 효과라고도 불러요. 에버그린, 상록수잖아요. 절대 시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금융에서는 뭘 말하냐면 죽어야 할 기업이나 대출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걸 말해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돈이 계속 공급되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부동산 개발 대출이에요. 이 중에 부실한 게 많아요. 원래대로라면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손실 처리하고 정리하고 재출발해야 하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지 않아져요. 어차피 중앙은행이 막아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촉을 안 해요. 부실 대출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굴려요.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만 받고. 이게 도덕적 해이예요. 부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상처에 두꺼운 연고를 발라서 덮어놓은 거죠. 유동성이 넘치면 어디로 갈까요? 두 군데예요. 환율이랑 부동산. 먼저 환율부터 볼게요. 돈을 많이 찍으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달러당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지금 당장은 버티고 있어요.
외환 관련 수단들을 동원해서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면요, 방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환율 방어선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적이에요.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은 새로 지을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면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고전적인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이에요. 돈은 늘어나는데 실물은 못 따라오면 자산 가격이 뛰는 거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아무리 규제해봐야 유동성이 넘치면 소용없어요. 물이 차오르는데 손으로 막겠다는 거랑 같아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돈을 푸는데 왜 금리가 오르냐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내려가야 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 프리미엄이에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나라 채권을 사려면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돼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요. 이게 금리에 얹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오를 거예요. 채권 투자자들은 이걸 미리 반영해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테니까 지금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단기는 중앙은행이 RP로 어느 정도 누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20년짜리 장기물은요, 계속 떠받치기 어렵거든요. 결국 시장이 중앙은행을 믿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뿌리를 봐야 해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구조조정의 기회가 있었어요. 부실한 사업들, 무리하게 추진된 개발 프로젝트들, 정리할 타이밍이었죠. 그때 손을 봤으면 비용이 작았을 거예요. 아프지만 빨리 낫는 수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풀었거든요.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당장은 안 죽어요. 버틸 수 있게 됐죠. 금리가 내려가면 괜찮아질 거야. 시장이 살아나면 회복될 거야. 이런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부실이 더 커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 비용이 누적됐거든요.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쌓인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도 소용없는 지경이에요. 공사를 다시 시작할 자금 자체가 없으니까요. 사업체는 깡통이 됐고 그걸 살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또 돈을 풀고 그 돈을 부실이 흡수하고 시장은 더 불신하고 장기금리는 더 오르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순환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중앙은행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RP 매입, 국채 단순 매입,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돈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부실을 덮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미뤄지고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아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오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예요. 때려맞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구조조정이에요. 위험의 예고편은 이미 나왔어요. 장기금리 급등이 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경고등은 따로 있어요. 환율이에요. 환율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를 덮을 시간이 아니에요. 고통스럽더라도 수술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